재벌가의 경영권 다툼은 흔한 이야기입니다. 삼성, 두산, 금호, 한진, 롯데까지. 그런데 단 한 곳, 패자가 11년 만에 적통으로 돌아온 가문이 있습니다. 2000년 봄, 현대그룹 안에서 형제 둘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승자는 오남 정몽헌, 패자는 차남 정몽구. 패자는 자동차 계열사 10개를 들고 그룹을 떠났고, 승자는 그룹의 모태 현대건설을 아는 채 3년 뒤 12층 회장실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00년 그룹 매출 1위, 2024년 중견기업, 그리고 1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떠났던 패자가 아버지의 사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정주영의 정계 진출 이후 현대그룹 안에는 거대한 후계 진공이 생깁니다. 1992년 12월 연례대 대선에서 정주영은 380만 표를 얻고 3위로 내려앉습니다. 단순한 낙선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 곧바로 대출 제한이 시작되고 현대상선 외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오남 정몽헌을 비롯한 임원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됩니다. 정치에 발을 담갔던 대가가 그룹 전체의 청구서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창업주는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 자리를 메운 인물이 셋째 동생 정세영, 별명 포니정이었습니다. 1976년 포니슈판으로 한국 자동차의 길을 연 사람. 1987년부터 그는 형의 빈자리를 떠받친 그룹 회장 겸 현대자동차 회장이었고, 이후 9년 동안 한국 자동차 산업의 큰 그림을 직접 그렸습니다. 진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6년 정세영의 장남 정몽규가 입사 8년 만에 현대자동차 회장에 오릅니다. 1988년 현대차에 들어와 8년 만에 회장. 형의 자리에 동생의 아들이 그렇게 빠르게 앉은 셈이었죠. 이때부터 가문의 무게추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인물이 마주섭니다. 차남 정몽구, 1938년생, 장남 정몽필을 1982년 트레일러 사고로 잃은 뒤 사실상의 장남이 된 사람. 1977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때 아버지를 대신해 옥에 들어간 헌신의 이력. 1989년 10월 미쓰비시와 사업의향서를 맺고 1990년 3월 기술 도입 계약. 1991년 9월 16일 갤로퍼 1호차를 찍어낸 인물. 출시되자마자 갤로퍼는 국내 SUV 시장의 절반 이상을 단숨에 휩쓸어버렸습니다. 자동차로 자기 명분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엔 오남 정몽헌, 1948년생, 보성고를 수석으로 나와 연세대 국문과를 수석으로 들어간 인물. 미국 페어레이디 킨스대 경영대학원을 거쳐 현대전자에서 반도체 실적을 쌓고 1996년부터는 그룹 종합기획실을 손에 줍니다. 형이 갖지 못한 학력 자본을 처음부터 가진 동생이었죠. 형이 현장의 자동차 사람이라면 동생은 사옥의 기획 사람이었습니다. 1998년 10월 외환위기의 한복판에서 현대는 기아 아시아차를 인수합니다. 채권단으로부터 막대한 부채를 탕감받고 출처전환까지 받아낸 위기 속에서 따낸 큰 사냥이었습니다. 2달 뒤 차남 정몽구가 현대자동차 회장에 취임합니다. 정몽규는 부회장으로 한 발 물러섭니다. 그리고 1999년 3월 5일 결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차남 정몽구의 현대산업개발 지분과 셋째 동생 정세영, 그 장남 정몽규의 현대차 지분이 통째로 맞교환됩니다. 정세영 부자는 현대산업개발을 들고 그룹을 떠나고 자동차는 온전히 정몽구의 손에 들어옵니다. 가문 안에서 이미 한 차례 칼이 오갔습니다. 다만 그 칼은 형제가 아니라 큰 집과 작은 집 사이의 것이었습니다. 진짜 칼은 아직 칼집 안에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정몽구에게, 종합기획실과 건설전자 상선은 오남 정몽헌에게, 한 가문 안에 두 개의 축이 또렷이 갈라진 채 1999년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두 형제는 마침내 칼을 빼듭니다. 먼저 칼을 꺼내든 건 차남 정몽구였습니다. 2000년 3월 14일 밤 정몽구는 책상 위에 놓인 인사발령 결제안에 펜을 댑니다. 오남 정몽헌의 최측근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을 고려산업개발 회장으로 좌천시키는 안이었습니다. 후임 사장 자리에는 자신의 측근 노정익을 앉혔죠. 정몽구가 오랫동안 곁에 두며 신임해온 측근이었습니다. 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동생의 오른팔을 그룹 핵심에서 떼어내고
그 자리를 자기 사람으로 메운 겁니다. 같은 시각 싱가포르. 정몽원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인물은 송호경,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대남 사업의 실세였습니다. 두 사람이 진행하던 것은 비공개 남북정상회담 협상이었죠. 회담 성사의 대가로 현대가 4억 5천만 달러를 책임지고 정부가 1억 달러를 더한다는 합의가 막 윤곽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얹힌 약속은 7대 사업권이었습니다. 전력통신, 철도 통천비행장, 임진강댐, 금강산 수자원, 명승지, 분단의 빗장을 통째로 흔드는 패키지였죠. 형이 서울에서 결제안에 펜을 대던 그 밤, 동생은 평양으로 가는 다리를 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소식은 다음날 새벽 비행기에 실려 날아갑니다. 2000년 3월 15일 연합뉴스가 인사를 보도합니다. 서울 개동 사옥, 울산 자동차 공장, 미포만 조선소. 같은 시각 같은 신문을 펴든 임직원들은 헤드라인에 멈칫했습니다. 오, 남의 사람이 빠지고 차남의 사람이 들어왔다. 그룹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신호였죠. 이익지 좌천은 단순한 인사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룹 자금줄과 그룹 대북 사업을 함께 쥐고 있던 사람의 자리를 흔든 것이었으니까요. 정몽원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그는 형이 자신의 부재를 노렸다고 봤습니다. 그가 직접 입에 올린 표현이 이것이었죠. 야음을 틈탄 쿠데타. 동생이 형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정몽구 측의 반박은 단정했습니다. 이미 아버지 결재가 끝난 사항이다. 부재 중에 그룹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안 정몽원은 협상을 접습니다. 2000년 3월 24일 그가 서울로 돌아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그가 곧장 향한 곳은 청운동. 아버지 정주영의 자택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어땠는지 외부에 공개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했죠. 그날 안으로 이익치 인사는 무효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룹 구조조정위원회, 계열사 인사자금 구조조정 안건을 그룹 차원에서 결제하는 최상위 기구였습니다. 그곳을 통해 정몽구의 공동회장직 자체를 박탈하는 안이 가동됩니다. 먼저 야음을 틈탔다는 비판을 받은 형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열흘 만에 칼끝의 방향이 정반대로 돌아선 셈이었죠. 그러나 그 반격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동안의 시소가 시작됩니다. 3월 24일 정몽원의 반격으로 정몽구는 공동회장직에서 밀려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칼은 다시 뒤집힙니다. 2000년 3월 26일 오후 서울 조선호텔. 기자단 50여 명이 좁은 회견장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정몽구 측 정순원 기조실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정주영 회장의 사인이 든 서류 한 장. 그는 마이크를 잡기 전 잠시 호흡을 가다듬듯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인이 적힌 서류 한 장을 카메라 앞 책상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24일자 박탈 명령이 26일자로 취소되었다는 발표가 이어졌죠. 정몽원의 반격이 불과 사흘 만에 다시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장면을 2차 왕자의 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시청자도 기자도 그룹 임직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정주영의 본심이 무엇이냐? 24일에는 오남 정몽원의 손을 들어주고 26일에는 차남 정몽구의 손을 들어준다. 한 신문은 정주영 회장이 너무 노쇠해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표현까지 인쇄에 올렸고 가족 안에서도 동요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매출 1위 기업의 후계가 흔들리는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3월 27일 오전 긴급 경영자 협의회. 회의실에는 그룹의 사장단과 핵심 임원진이 빠짐없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운데 책상 위에 작은 녹음기 한 대가 놓이고 누군가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그 짧은 순간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육성이 흘러나옵니다. 정몽원 회장이 단독으로 경영자협의회 의장을 한다 해도 잘못 없다. 정몽원 회장 배후에는 제가 있고 중요한 일은 저와 의논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사흘 동안의 시소는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정몽구는 그날 항복을 선언합니다. 며칠 뒤 술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토로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릴 때 내가 몽원이를 얼마나 귀여워하면서 잘 데리고 놀았는데 몽원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여기에는 그날 회의실 안 사람들도 몰랐던 숨은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오남 정몽헌은 싱가포르에서 북한 송호경 부위원장과 비공개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놓인 숫자는 현대 측 4억 5천만 달러, 정부 분담 1억 달러, 그리고 전력통신철도를 포함한 7대 사업권이었죠. 그 결과는 2달 반 뒤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집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두 정상이 마주 앉은 자리였습니다. 훗날 측근 이익진은 회상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일정 합의문이 발표된 직후 정주영 회장이 후계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정주영에게 대북 사업은 평생의 마지막 꿈이었고 그 꿈을 실무로 끌고 가던 사람이 오남이었습니다. 남은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4월 17일 서울 남부터미널 사무실, 정주영은 변호사 2명을 입회시킨 자리에서 직접 유언장을 낭독합니다. 모든 재산과 경영권은 오남 정몽헌에게로. 5월 31일에는 정주영, 정몽구, 정몽헌 3자가 동반 퇴진을 발표합니다. 채권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죠. 그리고 9월 차남 정몽구는 그룹을 떠납니다. 그가 들고 나간 계열사는 모두 10개. 현대자동차, 기아, 정공, 캐피탈, HMC 캐피탈, 인천제철 등이었습니다. 이 10개의 회사가 곧 현대차그룹의 출발선이 되죠. 그렇게 정몽헌이 단독으로 그룹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납니다. 2001년 3월 21일 정주영 명예회장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폐렴 합병증으로 숨을 거둡니다. 만 85세. 그 봄 1편이 닫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떠난 그룹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남 정몽헌이 홀로 남았습니다. 단독 회장이 된다는 것, 결제의 마지막 칸을 자기 이름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2001년 봄의 개동 사옥에는 호상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 누가 이 집안을 책임질 것인가 하는 질문이 함께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는 것은 영광만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반도체였습니다. 1999년 7월 정부가 주도한 빅딜의 결론으로 현대전자가 LG반도체 지분 59.98%를 2조 5,600억 원에 인수합니다. 정몽헌은 사재까지 출연해 결단의 무게를 자기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부채 비율 930%, 누적비 11조 원이 드러납니다. 2000년 10월 30일 현대건설 1차 부도, 11월 1일 결제로 간신히 모면 2001년 3월 사명을 하이닉스 반도체로 바꾸고 그해 8월 그룹에서 분리, 10월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1년 뒤인 2012년 하이닉스는 SK 품으로 넘어가 SK 하이닉스가 됩니다. 그 반도체가 그룹에 남았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지금도 댓글창의 회한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대북송금이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4억 5천만 달러, 현대상선 2억, 현대건설 1억 5천만, 현대전자 1억, 거기에 비자금 의혹 150억 원이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움직입니다. 2003년 6월 12일 첫 검찰 조사, 7월 26일 영장 청구가 검토됩니다. 7월 한여름의 압박 속에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이근영이 차례로 사법처리 선상에 오릅니다. 8월 1일 두 번째 조사, 그리고 8월 4일 약 50일이었습니다. 2003년 8월 4일 새벽 1시 30분 그는 12층 창문을 엽니다. 서울 종로구 개동현대 사옥 12층 회장실. 책상 위 서류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스탠드 불빛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경 경비원이 그를 발견합니다. 책상 위에는 5장의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장은 측근 김윤규 부사장 앞으로 대북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한 장은 가족 앞으로, 한 장은 그룹 임직원 앞으로, 한 장은 사회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 한 장에는 부친 묘소 옆에 묻어달라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살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 홀로 남았던 오남이 죽어서는 아버지 옆자리를 청한 한 줄이었습니다. 빈소가 차려집니다. 정몽근, 정몽준, 정몽윤, 정몽일까지 형제들이 차례로 도착했지만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아이러니하게도 차남 정몽구였습니다.
왕자의 난 이후 가족 행사에서도 대면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는 형제 중 가장 먼저 도착해 장례를 진두지휘했고 경기 하남 검단산 자락선형을 직접 점검합니다. 부친 정주영 묘소 바로 옆자리. 동생과의 앙금을 끝내 풀지 못하고 먼저 떠나보낸 형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해봤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오남 정몽원이 50일 동안 가장 듣고 싶었으나 끝내 듣지 못한 한마디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다음 칼이 들어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 그룹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한 사람이 올라섭니다. 1955년생 현정은 정몽원의 부인, 1976년 결혼 뒤 27년을 가정주부로 살아온 사람이었죠. 다만 그 가정주부라는 단어 뒤에는 만만치 않은 가족 자본이 있었습니다. 부친 현영원은 신한해운 회장, 모친 김문희는 용문학원 이사장, 처가 자체가 해운과 교육인맥의 한 축이었습니다. 2003년 10월 21일 그가 현대그룹 회장에 취임합니다. 경영 경력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빈자리를 노린 건 외부가 아니라 가족이었죠. 시숙부 정상영, 정주영의 막내 동생이자 KCC 명예회장, 1958년 형 정주영의 유학 권유마저 마다하고 직접 KCC의 전신 금강스레트 공업을 차린 막내였습니다. 큰형 그늘에서 벗어나 자기 사업을 일군 사람이었죠. 그 막내가 형의 며느리에게 칼을 빼든 것이었습니다. 명분은 단호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정씨 일가의 것이다. 정상영은 한국프렌치, 금강, 울산화학, 현대백화점 등 범현대가 9곳과 협의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비밀리에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22일 정상영 측은 51% 지분을 확보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의 석정을 선언합니다. 다만 실제 매집 규모는 20%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를 두고 이른바 현대가 시숙부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현정은의 반격은 두 갈래였습니다. 한쪽은 여론, 한쪽은 제도. 그 당 취득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곧이어 국민주 1000만주를 공모합니다. 일반 주주들이 정은 편에 서달라는 여론카드였죠. 그러나 결정타는 법이었습니다. 2004년 2월 금감위와 증선위는 KCC가 5%를, 즉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합니다. 사모펀드 12.91%와 펀드 7.87%, 합쳐 20.78%가 강제처분 명령을 받습니다. 칼끝이 한순간에 무뎌진 겁니다. 2004년 3월 30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 현정은은 완승을 거둡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숙부의 난이 끝나고 2년 뒤인 2006년, 이번에는 시동생이 칼을 빼듭니다. 용남,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이자 당시 국회의원 신분, 그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상선 지분 약 26.68%를 사들입니다. 현정은 측은 우호 지분 40% 이상으로 막아내고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 넥스젠,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자베즈 PF 등과 약 20여 건의 파생상품 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의결권 우호선을 두텁게 깝니다. 그리고 그 즈음 현정은은 그룹 홈페이지에 한 편의 글을 올립니다. 정몽원 회장이 돌아가신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그분의 형제이자 아이들의 삼촌인 정 의원이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뺏으려 하는 것을 보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묻게 된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이는 자리, 그것이 2006년의 현대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칼은 4년 뒤 적통의 모태인 현대건설을 둘러싸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현대건설은 그저 한 계열사가 아니었습니다. 1947년 정주영이 처음 일으킨 그룹의 모태, 정통성의 상징이었죠. 1953년 고령교 공사에서 적자를 끝내 사수했던 그 집념, 1968년 경부고속도로의 흙먼지, 1971년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 지폐 한 장으로 영국 차관을 끌어왔던 그 신화 1편에서 다룬 모든 위대함이 시작된 회사가 바로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인수 시점 매출 10조 원대에 임직원 수천 명을 거느린 한국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위의 거대 사업체였죠.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룹의 척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태는 정몽원이 받은 직후 흔들립니다. 이라크 미수금 1조 원이 드러났고
2000년 10월 1차 부도 위기를 거쳐 2001년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갔죠. 출자 전환과 자산 매각이 잇따른 5년의 워크아웃. 2006년 졸업도장을 찍은 현대건설은 2010년 9월 마침내 매각 공고가 붙습니다. 본입찰은 11월. 시장은 한국 건설사 사상 최대 규모 약 4조 9,600억 원대 거래 가능성을 두고 술렁였고 한자리에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섭니다. 현대그룹 현정은 그리고 현대차그룹 정몽구. 10년 전 형제의 난에서 갈라섰던 두 라인이 적통의 모태를 두고 다시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현대그룹 5조 5,100억 원, 현대차그룹 5조 1,000억 원, 현대그룹 현정은 측이 약 4,100억 원을 더 써냈습니다. 2010년 11월 16일 우선협상 대상자는 현대그룹으로 발표됩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현대차그룹 측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대상선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 예치한 1조 2천억 원. 그게 정말 자기 자본이냐는 것이었죠. 만기가 1년이 채 안 되는 단기 예금이었고 예치 구조 자체가 인수자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자기 돈이라기엔 만기가 너무 짧았고 자금 조달 의혹은 며칠 만에 외부 차입금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12월 20일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합니다. 4,100억을 더 썼는데도 자격을 잃는 한국 인수전 사상 가장 이례적인 뒤집힘이었죠. 재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인수전의 승패가 가격이 아니라 자금 조달의 투명성에서 갈린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평가도 따라붙었습니다. 2011년 1월 7일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자로 전환됩니다. 1월 14일 양해각서, 4월 1일 인수 완료. 1947년 정주영이 세운 그룹의 모태가 64년 만에 정주영의 차남 라인으로 환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 떠난 지 11년이 된 차남이 아버지의 사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2011년 4월 1일 아침, 서울 종로구 개동 현대사옥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봄이었고 사옥 앞에는 임직원들이 길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차남 정몽구. 11년 전 자동차 계열사 10개를 들고 그룹을 떠났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향한 곳은 1층도 12층도 아닌 15층이었습니다. 15층은 살아생전 정주영이 사용하던 회장 집무실. 책상 서랍 한쪽에는 거북선이 새겨진 500원 지폐를 넣어두고 영국 차관을 끌어내던 노인의 자리였죠. 정몽헌이 단 한 번도 자기 자리로 쓰지 않았던 그 공간은 11년 동안 비어있다가 그날 아침 큰형의 발걸음으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도열한 임직원 앞에서 정몽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의 일원이 돼 함께 첫 발을 내딛는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감개무량하다. 11년 만이다. 떠날 때 그는 패배한 왕자였으나 이날 그는 현대그룹 적통을 상징하는 현대건설의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1947년 정주영이 처음 일으킨 모태가 64년의 시간을 돌아 정주영의 둘째 아들에게 안긴 순간이었죠. 같은 시간, 다른 한쪽의 시계는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현대그룹은 호황기에 체결한 벌크선 장기 용선 계약이 금융위기, 셰일가스 중국 보호무역에 동시에 무너지며 부채 비율 5000%까지 치솟았습니다. 2016년 현대상선은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됐고 2020년에는 사명마저 HMM으로 바뀌어 가문의 이름을 떼게 됩니다.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증권이 차례로 매각됐고 2022년 핵심 계열사 현대엘리베이터의 본사는 서울을 떠나 충북 충주로 옮겨갔습니다. 끝내 엘리베이터 한 회사만 남아 그룹 매출의 약 84%를 책임지고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기업 집단 명단에서는 빠진 채 중견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반대편의 시계를 봅니다. 2018년 엘리엇의 지배구조 공격을 막아낸 정의선은 2020년 10월 14일 회장에 취임했고 정몽구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죠. 그리고 2025년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727만 대를 팔며 도요타 폭스바겐 다음 4년 연속 세계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연이 아닌 11년의 떠남과 14년의 축적이 만든 자리였죠. 같은 해 HD현대는 수주 18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한국 조선업 회복을 견인했습니다. 정주영이 떠난 자리에서 갈라진 두 강물이 25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다른 바다에 닿았습니다. 처음 던졌던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삼성두산,
금호 한진 롯데까지 흔한 형제전쟁의 끝에서 패자가 11년 만에 적통으로 돌아온 가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문이 바로 현대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차남이 11년에 떠나 있던 시간 동안, 그리고 돌아온 뒤 14년 동안 자동차 한 대를 어떻게 글로벌 3위까지 끌어올렸는지를 다룹니다. 패배가 어떻게 가장 단단한 흥의 엔진이 됐는지, 그 엔진을 정의선이 어떻게 이어받아 돌리고 있는지를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